민트 오디오북. 외간 사내 놈이 좋다고 정신이 팔린 어미 잘못이지 정만이 잘못은 아니잖소. 이장은 외간 사내 씨를 뱉다는 소문 못 들었어? 애가 듣는데 없는 말 했나이? 쟤도 알 건 알아야지. 끼니는 굶지 말아야 훗날이 있을 것이고 학교를 꼬박꼬박 다녀야 당당하게 할 말이 많아질 것이다. 이장이 말한 당당하게 할 말이 무엇이고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딱 한 사람이 가슴 저리도록 생각났다. 소년몽상가의 큐비즘. 김창식. 고모의 집에서 혼자 남았던 소년기는 아이러니 집합체였다. 수확이 끝난 2월의 논바닥에서 행자와의 첫 행위에 대한 감정은 맹물맛보다 못한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족이 흩어지는 불행 후로 짜릿함이나 쾌락은커녕 기억의 갈피에 둥지를 튼 애벌레가 소년의 예감과 결단을 갉아댔다. 집에 불이 났고 아빠가 죽고 엄마가 불륜남의 손을 잡고 떠나는 가족의 해체를 소년기에 뼈저리게 경험했다. 행자와의 개탄스런 행위가 자괴감으로 무르익더니 끝내는 자학에 빠졌다. 혼자 남은 빈집에서 생각이 넝마처럼 너덜너덜 흐트러졌다. 어느 곳을 응시해도 길거리에서 아는 누구와 맞닥뜨려도 모르는 누가 스쳐 지나가도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다는 자괴감에 뒷걸음질했다. 낮은 촉수의 백열등을 머리맡으로 길게 늘여서 켰다. 낡은 벽지에 등을 기대서 책을 읽곤 했다. 동감되는 문단에 밑줄을 그었다. 마을에서 버려진 깊은 우물처럼 아늑함을 자처하며 밤늦도록 군자가 되었다. 큐비즘에 밑줄을 긋고 큐비즘이 무엇일까? 밤늦도록 골똘했으나 허름한 골방에서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도서관 책실형에 빼곡히 꽂힌 책갈피를 뒤져 큐비즘을 찾았다. 그림을 그리든 사진을 찍든 앞모습을 표현할 수 있고 옆모습을 표현할 수 있고 뒷모습도 표현할 수 있다. 이 모든 부분을 평면에 합쳐놓았다면 그림의 소실점이 어떻게 될까? 여러 부분에서 본 형태를 평면적인 화면에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법으로 피카소가 아비뇽 여인들을 그렸다. 정만은 골방에서 바르게 눕고 엎드리고 옆으로 눕고 누웠던 형태를 평면으로 잇대어 5명의 아비뇽 여인이 아닌 소년 몽상가의 큐비즘을 시연했다. 파리와 바르셀로나에서 극도의 가난과 추위에 떨었다는 시기의 피카소. 개인적인 슬픔과 도형세계의 우울한 상황을 캔버스에 그렸다. 푸른 지옥에 빠진 것은 자기 연민이나 체념 또는 종교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동료의 평론에 피카소는 내 그림의 형태는 충분하지 않고 영혼이 너무 많다는 비평가의 생각이 우스꽝스럽다고 대응했다. 청색시대의 캔버스에 많은 영혼이 담겼다는, 푸르스름한 바닥의 조밀한 블록들 속에서 엄격하게 이미지를 응축했다는 청색시대 작품 비평을 정만은 읽고 또 읽었다. 형체는 없고 영혼이 많다는 비평이 우스꽝스럽다. 깊은 밤 우물에 빠진 독서 중에 피카소의 언어가 발견된다면 밑줄을 그을 준비가 되었다. 아파트 입구 철거 예정인 공중전화 부스에서 단발머리의 여자가 스마트폰으로 통화 중이었다.
그녀의 목에 두른 머플러가 가녀린 바람에 값비싼 율동으로 나풀거렸다. 엉덩이 곡선이 적나라한 바지의 주머니에 오른손을 찔러넣고 부츠콕으로 바닥에다 뭔가를 그리면서 고개를 하늘로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다급한 호소를 저쪽에서 무시하는 듯한 장면. 베란다에서 본 우연한 광경에 흥미가 돋았다. 사용자가 없어서 곧 철거된다는 공중전화 부스의 단발머리는 면적이 가장 큰 로얄동의 로얄층에 사는 젊은 여자였다. 남편이 시내 사거리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데 작업복 차림으로 출근해서 10시가 넘어야 힘겹게 돌아오곤 했다. 학원에서 돌아오는 정만과 만나면 가끔 아는 체 하는 남자였는데 어쩌다가 여자가 기다리고 있긴 했다. 기다린 게 아니라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중에 만난 거였다. 술 냄새를 풍기며 누구와 어떻게 즐거웠는지 까르르 웃었다. 남자의 외면에 피곤이 지병처럼 붙어다녔다. 여자는 생기가 넘쳤다. 상아색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사우나와 수영장과 골프 연습장에 다녀오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부부의 7살 난 아들이 학원에 갈 때나 돌아올 때 동행하는 사람은 가정부였다. 여자의 의상과 행동이 도드라져서 아파트 입주민의 입방아에 곧잘 씹혔다. 여자가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왔다. 상아색 차로 여자의 그림자가 길게 누웠다. 철물점에 있어야 할 남편이 허겁지겁 걸어와서 무엇인가 캐물었다. 우아하고 세련된 여인이 갑자기 남편에게 두 손으로 싹싹 빌었다. 늘 남편의 우위에 있던 아내가 왜 저러는 걸까? 부부를 아는 입주민의 눈이 뒤집힐 정도로 상황이 돌변했다. 사치를 즐기며 도도하던 아내가 허름하고 일만 하는 남편에게 어떤 잘못으로 비굴해진 것일까? 정만은 뜻밖의 상황 변화에 구미가 확 당겼다. 베란다에서 거실을 빠르게 지나서 공중전화 부스로 내려갔다. 여보, 나도 몰랐어. 아내가 싹싹 빌며 애원했다. 몹쓸 년이. 아내를 힐라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남편. 기막힌 일이 벌어졌음이 분명했다. 묻어나기만 하던 남편의 눈이 뒤집힐 만한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가. 감쪽같이 속이고 속고 있던 게 드러났던가. 구경꾼이 슬감슬감 모였다. 부부의 역전된 상황이 범상스럽지 않아서 가던 걸음도 멈췄다. 아파트에서 나가! 남편이 눈물을 훔치며 소리쳤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었다. 싹싹 빌던 아내의 태도가 돌변하더니 내가 왜? 턱을 쳐들고 바락바락 소리 지른 아내의 표정이 가멸차게 일그러졌다. 남편은 기가 막힌 가슴을 크게 들었다 내리며 치솟은 분노를 참았다. 내 아파트에서 당장 나가! 여자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작심한 듯 남자가 소름 돋도록 질긴 음색으로 재차 선언했다. 아파트가 네 것이니? 아내가 삿대질로 눈을 부라렸다. 남편이 기가 막혔고 창피했다. 내막을 모르는 구경꾼 앞에서 아내를 쫓아내는 파렴치가 되었다. 살면서 돈 한 푼 벌었니? 내가 번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그렇다고 살림이라도 제대로 했니? 게다가 사치만 부렸잖아. 남편이 옆에 세워둔 아내의 상아색 외제 자가용을 걷어찰 듯 눈알을 부라렸다. 아파트 명의가 누군데? 여자의 말에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다.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등기한 것이 마음 좋기만 한
남편의 실수였다. 말다툼이 지속되었다. 마음씨 착한 남편이 성깔머리 고약한 아내에게 뺏기고 말 거라는 예감이 짙었다. 남편이 나타나기 전에 통화한 듯한 사내가 도착했다. 마침 학원차에서 내린 아들이 쪼르르 다가왔다. 똑똑히 들어. 아파트는 내 아들 거야. 아내가 아들을 품에 안고 바락바락 대들었다. 오늘을 예견한 듯 아내가 아파트를 아들의 명의로 이미 돌려놓았다. 우리 아들 명이라고? 수세에 물렸던 남편이 희망의 가닥을 잡은 듯 안도했다. 얘가 왜 우리 아들이니? 내 아들이지. 여자가 아들을 데리고 사내에게 갔다. 이쯤에서 눈치 빠른 구경꾼은 상황을 어림잡았다. 애지중지 귀엽고 소중한 아들이 아내의 응원군으로 온 사내의 씨였음을 남편은 속아 살았다.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들을 위해서 쓸 줄도 모르고 벌기만 한 자신이 개탄스러웠다. 그런데 아들이 사내의 품에 링큼 안기는 게 아닌가. 남편은 피가 거꾸로 치솟았고 구경꾼은 아내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다. 아들을 앞세우고 아내와 사내가 아파트로 들어갔다. 남편은 멀거니 바라보다가 정신줄이 끊겼는지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여진의 옆구리에 예배드리러 갈 때의 성경책처럼 수학문제집이 들렸다. 성경책 읽어봤니? 정만이 물어놓고 오해와 비아냥으로 곡해될 우려에 후회했다. 부부 사이의 은밀한 고백을 듣고서 종교를 들먹거림은 고백한 자를 저격하는 셈이니 대화 요령이 아무리 잼뱅이라 해도 심각한 무례였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소년기의 참담함이 가슴에서 꾸역꾸역 올라왔다. 그러는 너는 읽었니? 여진이 씁쓸해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종교의 본질인 믿음에 자신이 없어. 엄마가 불륜남과 떠난 후 누구든 믿으려 하지 않게 되었다고 털어놓을까 잠깐 망설였다. 읽었어 안 읽었어 그것만 대답해. 앞에 몇 페이지를 뜨문뜨문. 뜨문뜨문? 믿음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믿음이 도대체 뭔데? 여진이 푸푸 웃었다. 너나 나나 왜 종교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진이 기도하듯 모은 손을 턱 밑으로 끌어올렸다. 엄마를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신을 믿을 수 있겠냐. 정만이 자주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마흔이 되고서도 응어리 맺혔던 엄마의 불신이 생경하게 남았다. 정만을 기차역에 두고 불륜남과 떠난 엄마. 잘 살아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자의 손에 이끌려 기차에 오르던 마지막 모습. 그 장면은 일부러라도 잊지 않을 터였다. 이장이 중학교 2학년에 정만을 찾아왔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기차를 타고 달아난 우리 집 좁은 마당, 수도가에 떨어진 접시꽃. 학교에서 돌아오면 마루에 앉아 휑한 이곳저곳을 살폈다. 이장이 곁에 앉았다. 학교는 빼먹지 않고 다니고 있지? 밤에 무섭지 않니? 이장이 창고문을 열고 아빠의 낡은 자전거를 쳐다보며 한숨을 길게 쏟고서 끼니는 거르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다. 담벼락 틈서리에서 고개를 내민 굴뚝새가 수도가로 날아와 앉았다. 모이를 쪼다가 머리를 든 까만 눈알이 마치 무슨 말을 할 듯 반들거렸다. 정만이 마루에 앉은 채 다갈색 깃털에 앙증맞게 깔짝거리는 의미를 주장했다.
엄마가 정만을 버리고 떠났다. 급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난 아빠를 그리워하던 엄마의 넋이 나간 시선도 이제는 그만이 뛰었다. 어두워지도록 굴뚝새가 수도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굴뚝새 눈빛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정만도 마루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소나귀 위에 쥐어볼 듯 손바닥을 내밀면 담벼락으로 날아갔다가 수도가로 돌아왔다. 이튿날 이장이 왔다 간 이유를 알았다. 엄마 손을 붙들고 기차를 탄 아저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채권자가 왔다. 이장처럼 곳곳을 둘러보고 방에 들어가 엄마의 자개장 서랍을 뒤졌다. 빌려간 놈 집구석을 닥달해야지. 어린애를 을로매다니 뭔 가당치도 않은 짓거리랴. 어제처럼 찾아온 이장이 담배를 뻑뻑 피워대는 채권자를 나무랐다. 속이 숯검정이 되었소. 얘 엄마와 그놈이 야반도주 했으니 혹시나 해서 와본 게요. 채권자가 가슴을 팡팡 두드리며 위아래로 눈동자를 까뒤집었다. 외간 사내놈이 좋다고 정신이 팔린 어미 잘못이지 정만이 잘못은 아니잖소. 이장이 채권자의 앞가슴을 막무가내로 떠밀었다. 이장은 외간 사내 씨를 뱉다는 소문 못 들었어? 채권자가 이장에게 버텼다. 애 같은 년데. 이장이 다짜고짜 채권자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았다. 없는 말 했나이? 쟤도 알 건 알아야지. 아비가 달라도 동생이니까. 채권자가 이장의 손을 털어내고 퇴퇴 침을 뱉었다. 채권자 어깨를 후려칠 듯 빗자루를 쳐든 이장이 정만을 흘낏거렸다. 너는 아무 잘못도 없다. 끼니는 굶지 말아야 훗날이 있을 것이고 학교를 꼬박꼬박 다녀야 당당하게 할 말이 많아질 것이다. 채권자가 나가고 이장이 정만의 어깨를 도닥거렸다. 이장이 말한 당당하게 할 말이 무엇이고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세상에 없는 아빠는 아니고 딱 한 사람이 가슴 저리도록 생각났다. 아빠 자전거는 창고에 대각선으로 놓였다. 자전거가 비켜둔 구석에 마당을 쓸던 빗자루와 눈을 밀던 넉가래가 세워졌다. 연탄을 5줄로 높게 쌓아두곤 해서 벽면이 까맣게 변했다. 창고와 닿은 블록담 아래로 어느 해인가 접시꽃이 한 폭이 자라나서 붉은 꽃을 피웠다. 해가 갈수록 포기가 불어났고 수도가 근처의 마당을 점령했다. 군락이 되더니 붉은 꽃이던 포기에서 하얀 꽃도 피었을 때 엄마가 신기하다며 행운의 징조라며 뽑아내야겠다던 마음을 잡았다. 채권자가 이장의 만류에도 엄마의 비밀을 누설했다. 정만이 창고에서 넉가래를 꺼내 접시꽃 밑동을 밀었다. 군락이 되어 뿌리가 얽힌 접시꽃이 쓰러지기는커녕 꿈쩍하지도 않았다. 접시꽃은 엄마의 시선이 가장 많이 닿은 존재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마루에 앉은 엄마의 얼굴이 접시꽃처럼 창백해서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그날은 정만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의 눈빛이 낙화하는 꽃잎처럼 너덜너덜 흔들렸다. 엄마 옆에 책가방을 놓고 아버지의 자전거를 꺼냈다. 아버지가 그립니? 시든 접시꽃을 바라보며 엄마가 물었다. 정만이 자전거 핸들을 쥐고 창백한 엄마를 바라보았다. 저녁을 먹고 이불에 누웠을 때 엄마가 들어와 머리맡에 앉았다. 정만이 자는 척 눈 감았다. 어른이 되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작은 중얼거림으로
정만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가 볼을 쓰다듬고 귓불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쥐었다. 성장하는 딸을 지켜보며 죽은 아내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려는 남편처럼. 아들이 성년이 되기를 기다려 아빠의 모습을 되살리겠다는 엄마가 나갔다. 새벽에 정만이 창고에서 자전거를 꺼내 아빠가 앉았던 안장의 먼지를 깔끔하게 닦아냈다. 굴뚝새가 머리를 내밀었던 담벼락의 구멍 앞에서 새벽을 기다렸다. 기차로 떠난 것처럼 엄마가 기차로 돌아온다고 믿었다. 청년이 되는 정만을 몰래 엿볼 것이라고 믿었다. 등굣길이거나 하굣길에 주변을 둘러보는 습관이 생겼다. 골목 모퉁이와 도로 저쪽의 가로수나 전봇대, 만두가게를 두리번거려도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 믿음이 희미해지면서 거짓말로 단정했고 증오를 가슴에 채웠다. 스스로 외딴섬이 되기 시작했다. 이성이 낀 모임을 꺼렸으며 어쩌다 합석하면 스스로 비켜 앉았다. 고모가 같이 살자면서 정만을 데려갔다. 고모부가 중장비를 끌고 와 집과 창고를 허물어 2층 벽돌집을 지었다. 창고가 있었던 곳에 가지가 멋들어진 소나무를 심었다. 접시꽃 군락이 뽑힌 곳이 소나무 그늘이 되었고 원목으로 만든 흔들의자가 놓였다. 정만이 빗자루로 낙엽을 쓸던 마당에 잔디가 심어졌고 현관은 아치로 장식했다. 누가 보아도 살고 싶은 단독주택을 지었다. 구멍이 숭숭했던 블록 담벼락은 철제 울타리로 바뀌고 덩굴장미가 촘촘하게 자랐다. 2층 주택으로 고모네 가족이 이사했다. 정만은 고모가 살던 낡은 집에 혼자 남았다. 다갈색 깃털의 굴뚝새도 집을 빼앗겼는데 어디로 갔을까? 대학은 졸업할 수 있게 해줄게. 고모의 한마디로 정만이 상속받아야 할 유산이 고모부의 소유가 되었다. 2년도 되지 않아 고모 가족이 신축 주택에서 정만이 사는 낡은 집으로 이사왔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고모부는 주택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고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도 손에 넣었다. 소나무와 잔디 정원을 고모가 무척 안타까워했다. 원래는 정만의 것이었는데 고모네가 이득을 몽땅 끌어갔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대학은 졸업하게 해준다고 말했을 텐데. 고모가 반복해서 말했다. 정만은 대학에 진학할 의도가 없었다. 아버지의 것들을 몽땅 가져간 고모에게서 받아낼 것이라곤 대학 졸업이었으므로 진학을 결심했다. 고모는 아파트가 준공되는 기간에 정만과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었으므로 볼품없이 낡았어도 도배장판을 하지 않았다. 거미줄이 늘어지고 쓰레기가 쌓여도 방치되었다. 고모네가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기 전까지 함께 살면서 그나마 낡았던 집이 10년은 더 낙후되었다. 정만이 대학에 합격했고 고모가 아파트로 이사갔다. 정만은 학교 근처 하숙집에 살게 되면서 여진을 만났다. 성묘하려면 고모네 아파트를 지나야 했다. 아버지와 살았던 양철 지붕과 자전거 창고와 굴락으로 피던 접시꽃을 뭉갠 아파트의 위용이 대단했다. 삶이란 게 현재에서 미래로만 흐른다는 상식을 버렸다. 웬만해선 책장을 왼쪽 페이지로 넘기지 않는다는 상식에 반전이 생겼다. 겨울 들판에서도 아카시 향기가 지독한 날이 있더라. 정만이 여진과 맹세했던 금기어 아카시 향기를 말했다.
사랑에 속하긴 했을까? 여진이 의외로 가뿐하게 물었다. 금기를 깬 정만을 째려보고 앙칼진 소리로 질책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첫사랑? 정만이 사춘기 숨바꼭질을 떠올렸다. 행자와는 사랑이 아니었다고 부인하던 시절이 주마등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래, 나쁜 놈아. 아카시 동산이 첫사랑이었냐고.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아. 첫사랑이 아니라고? 너 그때 그 일 잡아떼려고 그러는 거니? 빠르게 이어진 대화에서 둘의 생각이 어긋났다. 그냥 완성되지 못한 것에 집착이거나 아쉬움일 뿐인데 첫사랑으로 포장하는 거야. 과거에 완성되지 않은 관계는 미련일 뿐이다. 아쉬움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추억으로 갖고 싶은 욕망이랄까. 첫사랑이라고 정의된 것은 불완전했던 상황을 기억에서 잊고 싶지 않았을 뿐. 철없는 시기의 일탈을 기억에서라도 사랑으로 완성하려는 집착에 불과했다. 아카시 동산을 집착과 아쉬움으로 여겼니? 22살의 5월. 바람과 물과 나무와 꽃잎에 갈귀손을 뻗는 빛이 기어이 미쳤다. 빌딩과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어초처럼 한낮을 건너고 결국엔 잎을 털어내기 위해 연푸른 잎사귀를 달고 도로를 따라 느릿느릿 행군하는 플라타나스. 날아가서 까만 점으로 소멸하는 구공의 새. 낮잠에서 깨어나 먹이를 줍는 뱀장어처럼 자동차가 느릿느릿 기어갔다. 생각에 이마를 괴지 않았다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느릿하고도 섬세한 사물들. 소외되었던 것들이 엉금엉금 모습을 드러내는 일요일 한낮에 마법에 취했다. 머리칼이 귀를 덮은 장발의 정만이 여진의 자취방 문을 열었다. 연휴를 맞아 하숙촌이 썰렁했다. 5 중에서 정만과 여진이 남았다. 햇살이 가슴을 헤집었다. 참꽃이 피었던 산자락으로 아카시꽃이 하얗게 덤불을 이루었다. 알견는 새의 날갯짓이 기우뚱했다. 햇빛이 화사해서 문을 열었어도 방안이 컴컴했다. 너 동물이구나. 봄볕이 화사한데 동굴에 숨어있니? 정만이 문지방에 엉덩이를 얹었다. 여차하면 방으로 들어올 기세였다. 너와 둘이 있으면 내가 곤란해져. 여진이 방에서 나왔다. 구두를 신을까 운동화를 신을까 생각에 갈피해서 주저하는 여진을 바라보며 정만이 담벼락에 기댔다. 여진이 구두코의 먼지를 닦아놓고 운동화를 선택했다. 아카시꽃 좀 봐. 정만이 손짓하는 산자락에 꽃이 설레도록 어우러졌다. 정말로 하얀 꽃이 더미로 피었네. 산자락으로 펼쳐진 봄의 장관에 여진이 목소리를 비틀었다. 마술에 걸린 듯 둘이 산으로 올라갔다. 정만의 손에 샴페인이 들렸다. 여진은 통넓은 치마에 하얀 운동화를 신었다. 웻등에 할미꽃이 고개를 꺾어 피었다. 아카시꽃이 하얗게 눈이 부셨다. 하얀 꽃더미 지붕이 옹기종기 들앉은 마을 같았다. 근처에 볼통을 놓았는지 꿀벌이 윙윙 날아다녔다. 개체수가 많아서 자칫 벌침을 맞을까 겁이 났다. 정만은 어려서부터 겪어서 대수롭잖게 여겼다. 정만을 마다하고 화장품 향의 여진 얼굴로 윙윙 돌았다. 꿀벌이 기어코 여진의 머리칼을 헤집었다. 화들짝 놀라 허우적이는 귓불에 벌침을 꽂았다.
비명을 지르며 도리질하는 머리칼에서 꿀벌을 잡아냈다. 아카시 숲이 사방을 가려서 은밀해진 곳에 자리를 깔았다. 뛻자리였다. 감꽃이 우수우수 떨어진 외지고 막다른 고삿길에 들앉은 느낌이었다. 향기가 엄청났다. 어느 방향이든 바람이 불어올 적마다 향기가 폐부로 흘러들었다. 향기를 주먹밥처럼 뭉쳐서 먹을 순 없을까? 향기를 연신 들이마시는 여진 가슴이 커다랗게 들먹거렸다. 정만이 여진과 어깨를 기대고 앉았다. 바람이 불면 꽃을 다닥다닥 매단 아카시 가지가 흔들렸다. 머릿속이 아득하도록 향기가 몰려왔다. 향기에 중독이 된 듯 여진이 몸을 비틀어 웃었다. 가지 사이로 비집어 들어오는 햇살이 꽃다지에서 하얗게 빛났다. 바람이 간간히 아카시 꽃 향기를 묻혀왔다. 하늘이 파랗게 멀어졌다. 몸이 땅으로 자꾸 꺼져들었다.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여진이 뇌등에 상체를 기댔다. 볕이 눈부셔 눈을 감았다. 얼굴이 붉게 달았다. 여진 젖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진이 가슴에 얹은 손을 보았다. 정만이 가슴에 얹었던 손으로 여진의 목을 감아 안았다. 여진이 눈 감고 보게 왔다. 이러지 마. 여진의 저항이 정만의 귓불에서 떨었다. 지독한 향기 때문에 나를 통제할 수 없어. 정만이 여진을 아주 천천히 끌어올렸다. 둥글고 풍부하면서도 단단한 젖가슴이 정만의 가슴에 포개졌다. 아카시 꽃 향기에 취했다고 말해. 정만이 여진 귓불을 깨물었다. 여진이 저항도 호응도 안 했다. 정만이 정성 들여 입을 맞추었다. 아카시 꽃 향기가 피부로 아득하게 들어왔다. 머릿속에 하얗게 비는 떨림이 자지러졌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여진이 아카시 꽃 더미 뒤로 가서 오줌을 놓았다. 정만은 뇌등에 오줌을 깔렸다. 돌담 틈서리에 굴뚝새처럼 산다는 거, 다갈색 깃털의 꼬리를 끊임없이 흔들면서 멀리도 높게도 날지 않는 군중에서 스스로 외면한다는 거 나쁘지 않았다. 외출에서 돌아와 독신자의 출입문을 닫아걸면 고요하기 짝이 없는 동굴이 되었다. 종류석 낙수물로 딸깍거리는 초침이 고요를 다독였다. 냉장고 윙윙 소리가 뚝 끊기는 정막의 순간이 맛깔나도록 좋았다. 방음이 탁월한 삼중창을 닫아놓고 바닥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오늘의 행적과 대화를 천장의 널찍한 화면에 재생하면서 수긍과 자책으로 오늘을 결말지었다. 정만은 잠자는 방식으로 수면의 촉진을 터득했다. 일직선으로 눕는 방식의 수면 촉진은 화장터로 가는 시신과 닮은 꼴을 자처했다. 발목과 무릎을 묶은 듯 맞대고 골반으로 두 손을 나란히 놓으면 수의를 입은 자세가 되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천장 벽지에서 어제의 그 무늬를 확인했다. 그리고 오늘의 수모와 자괴감을 오래된 우물에다 첨벙 던져넣듯 눈을 감았다. 오른쪽 어깨를 바닥에 놓고 몸통을 옆으로 세우는 자세는 하루의 이력을 조목조목 정돈하고서 잠드는 수면 자세였다. 왼쪽 어깨를 바닥에 놓은 자세는 하지 않았다. 심장이 짓눌리면 가위 눌림이 유발되므로 선택하지 않는 수면 방식이었다. 바닥에다 겹쳐간 두 손의 손등에다
이마를 얹고 엎드리는 수면은 회피하는 방식이었다. 처음부터 자세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었다. 불면의 조짐이 온몸에 번졌거나 진검도를 건너듯 괴롭고 피폐해지면 뒤척임을 억제하는 수단이었다. 불면의 개미지옥에서 허덕일 예감이 있을 때, 생각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조짐이 있을 때, 오늘의 이력에 껄끄러운 상황이 자괴감으로 남았을 때 일부러 선택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이런 방식의 수면은 새벽녘까지 그야말로 자괴와 자책의 연속이었다. 잊지도 않은 번뇌로 창궐하는 생각 바이러스의 허덕이었다. 중력이 변죽으로 떠올랐다가 내려앉기를 반복하며 육신이 캔처럼 찌그러졌을 때야 잠깐의 수면에 빠져들 수 있었는데 새벽에 다다른 시각이었다. 매일 선택되는 잠자는 방식은 수면을 유도하는 알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잠자는 방식에 따라 수면의 시간과 질이 달라졌다. 수면 방식을 선택하는 목적은 한 가지였다. 깜깜한 동굴에서 걸어 나왔을 때 전망이 확 트이는 상쾌함과 무사한 일의 갈구였다. 간혹 수면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날은 멋대로 널브러져 누워있으면 시간이 살금살금 흘러갔다. 잠은 생각을 억지로라도 뽑아내야 숙면이 된다는 거. 깊은 잠보다는 얕은 잠을 자려 노력했다. 동굴에 갇힌 듯한 독신의 공간이므로 깊은 잠에서의 느닷없는 변고는 겁이 났다. 얕은 잠으로 도둑고양이 발걸음 같은 시간에 몸을 맡겨서 고즈넉하게 늙어가는 게 희망이 되었다. 얼숭덜숭 허술하게 쌓은 돌담이 아무리 걸어도 굴뚝새가 잠드는 틈서리는 겨우 하나만으로도 좋겠다. 맞선이란 거 궁금하다. 여진이 해발쭉 웃었다. 스스로 생각해도 뜬금없었는지 입으로 아랫입술을 윗니로 깨물었다. 이혼했으니까 맞선의 자격이 생겼다는 선언. 정만은 능글맞게 웃으며 조롱하려다 그만두었다. 넌 잘 알겠다. 맞선의. 여진이 뒷말을 잇지 않고 머뭇거렸다. 맞선의 무엇을 잘 알겠다며 말하려다 주저하는 것일까? 정만은 잠자코 여진의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여진이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손등에다 짜냈다. 맞선의 미묘한 재미나 흥취, 맞선녀의 속내를 가늠하는 짜릿함, 커피의 이색적인 맛, 낯설면서 감미로울 시선. 정만이 추정하면서 손등에 반질반질 바르는 여진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여진이 피식 웃었다. 조만간 맞선을 처음으로 경험하겠구나. 정만이 말해놓고 위안일까 조롱일까 혼돈되었다. 여진의 응답을 기다렸다. 여진이 손등을 코에 대고 냄새를 큼큼 맡았다. 맞선의 묘미를 네가 어떻게 알겠니? 정만이 싱거운 말투로 흐흐흐 웃었다.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누구와 사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만이 아는 여진은 맞선의 사실이 없었다. 누구의 연인이 되기도 전에 연기의 여자로 선언되었고 부부가 되었다. 늦긴 했어도 맞선의 맛을 봐야 하겠지? 정만이 장난스럽지 않은 말투로 물었다. 그럴까? 여진의 얼굴로 묘한 심정이 어지럽게 겹쳤다. 맞선의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미묘한 흥취, 진지함을 가장한 익살스러움. 커피를 마신 후 으슥한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며 큼큼 맡아볼 사내의 재취.
여진의 묘했던 표정이 정만의 얼굴로 옮겨왔다. 5월에 샴페인에 취했던 아카시꽃 숲도 맞산이었을까? 너의 친구를 본 적이 없어? 여진의 표정에서 어지럽게 겹치던 심정을 뜯어냈다. 의심하거나 궁금해서가 아니라 확신에 찬 여진의 말투에 정만은 못 들은 척했다. 친구 사귈 줄 몰랐니? 40이 되도록? 여진이 물었다. 그러니까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거야. 여진이 혀끝에서 멈춘 말을 마저 말 듯 입술에 침을 발랐다. 친구를 본 적이 없다는 여진의 확신을 정만은 부인하지 않았다. 친구를 사귈 줄 모른다는 말도 부인할 근거가 없었다. 친구를 사귈 줄 모르니 친구가 없다는 여진의 지적을 정만은 변명 없이 인정했다. 정만은 자신이 누군지를 중학교 3학년에 정확하게 알았다. 중학교 때 행자와의 숨바꼭질, 집을 송두리째 태웠던 화재,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웃집 아저씨와 불륜으로 임신한 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엄마, 정만의 재산을 송두리째 가져간 고모의 행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자신을 털어놓을 수 없어 친구가 없다는 것. 여진의 지적이 들리지 않았다. 정만이 또래의 행자와 길봉이와 셋이 해가 반뼘 남은 저녁 노을에 숨바꼭질 놀이를 했다. 술래자리는 논바닥에 꽂힌 전봇대였고 숨을 곳은 탈고 끝난 볕가리와 논두렁인 허허 벌판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였다. 입학식을 하지 않은 2월이었으니 엄밀히는 중학생이 아니었다. 그날 오전 10시에 초등학교 졸업식이 거행되어서 초등학생도 어쨌든 아니었다. 사춘기인지 아닌지 시기가 어정쩡하고 생각이 나풀거리며 맹랑하던 시기였다. 굴뚝새가 숨바꼭질에 끼워달라는 듯 도랑과 논바닥으로 낮게 날았다. 두어 걸음 걷는 신용에도 포르륵 물러나며 잡혀줄 듯 기웃거렸다. 행자가 움켜쥐려고 갈퀴 손을 앞세워 허둥거렸다. 굴뚝새를 아는 정만이 행자의 턱없는 헛짓거리에 히히히 웃었다. 어깨에 앉을 듯 가까이 접근하지만 잽싸게 날아다녀서 소나귀에 쥐는 게 불가능했다. 행자의 서너 걸음 앞에서 약을 올리듯 까만 눈동자를 뱅글뱅글 돌리고 꼬리를 깔딱거렸다. 다갈색 깃털로 앙증맞게 고추세우는 꼬리는 굴뚝새의 자존심이었다. 벌판 끝 시내로 전깃불이 켜졌다. 까맣던 목욕탕 굴뚝연기가 하얗게 뭉그러져 올라갔다. 굴뚝새의 다갈색 깃털이 잿빛으로 어두워졌다. 길봉이 술래가 되었을 때 숨었던 정만과 행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시시하게 끝이 났다. 길봉이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5번 반복해서 50을 헤아릴 때 볕가리로 숨었는데 행자가 먼저 숨었다. 정만이 안으로 파고들어가 밀착하게 되었다. 목구멍으로 침이 넘어갔다.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서로 맞대고 숨죽였다. 놀이가 끝났다며 길봉이 악을 써도 나가지 않았다. 또 얼마간을 그렇게 있다가 아주 깜깜해지고 동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행자가 정만의 옷 속에 손을 넣었다. 정만도 행자의 삿에 손을 넣었다. 정만은 이날 어른의 행위를 정으로 알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분간되지 않았다. 둘이 볕가리 틈에서 나왔을 때는
그새 어두워진 눈바닥으로 컹컹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서야 행자가 먼저 집으로 가는 고사트로 숨어들고 정만은 차가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다. 은하수가 눈바닥으로 까르르 쏟아졌다. 여름에 먹던 옥수수가 생각났다. 찐감자도 생각났다. 배가 고팠다. 일어서면 옥수수와 찐감자의 맛이 없어질까 한참 앉아 있었다. 겨울의 별은 잃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배고픔도 잊게 해주는 매력이 있었다. 20살이 넘어서 행자가 옆 동네로 시집가던 날 행자 신랑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면서 그날 이후로 행자가 헤아릴 수 없이 불러냈지만 안 나가기를 참 잘했다고 정만은 위안했다. 허름하긴 했어도 잠잘 수 있는 고모의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 아닐까. 고모가 집을 팔아버리지 않을까.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근심이 생겼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고모의 집을 포함한 마을의 집들을 허물고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았다. 땅값이 뛰어서 이사갈 생각에 달뜬 이웃들의 틈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가져가면서 대학은 졸업하게 해주겠다는 고모의 약속이 깨질까도 우려되었다. 대학에 입학하여 떠날 때까지 고모는 집을 팔지 않았다. 대학 초년생의 봄에 찾아간 집이 헐렸다. 타워 크레인이 정만이 살았던 자리에 우뚝 섰다. 고모는 낡은 주택의 수용비와 이주비에다가 분양권을 거머쥐었다. 정만의 가족이 살았던 집이 사라져서 10대에 고독했던 흔적이 지워졌다. 고모가 매달 보내주는 액수가 얄팍해서 연휴에도 하숙집을 벗어날 수 없었다. 무료와 가끔 치미는 울컥함을 달래는 요령의 터득에 몰두했는데 속을 긁어낸 박처럼 머릿속을 하얗게 비우는 게 최선이었다. 듣기 좋은 말만 하자. 연휴에 텅 빈 하숙집에서 어느 날 문득 중얼거렸다. 좋은 말만 한다. 좋은 말을 듣고 싶다는 속셈임을 자해냈고 흠집을 메우겠다는 심보의 자괴감으로 귀결되었다. 누구에게든 칭찬이나 호감 간다는 말에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이튿날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다. 탁월하다며 자평한 선택이 아무것도 아니게 흐지부지 되면 정만 혼자만의 종종 있는 상호작용이었다. 잠자리에 누우면 밝는 아침이 싫고 날이 밝으면 오늘의 예감이 꺼림칙하고 20년 전이지만 입학하면서는 졸업이 두려웠고 졸업을 앞두니까 세상이 몹시 낯설었다. 싫고 꺼림칙하고 두렵고 낯설다가 마흔이 되었다. 물론 즐거웠던 기억이 새치처럼 틈틈이 돋아났다. 슬펐다는 기억들은 도드라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즐거움과 슬픔을 줄 사람이 가까이 있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초래한 것들이었다. 마흔이 되도록 싫고 꺼림칙하고 두렵고 낯선 것만 바탕으로 깔렸으니 슬픔이라는 거를 별도로 느낄 수 없었던 거였다.